기괴하면서도 전율적인 쾌락에 눈이 멀어버린 저는 제 발로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끌어안던 그 순간 마치 독사 100마리가 제 온몸을 휘감고 조여오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여자의 품이 그토록 무섭고도 달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 품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그 여자, 하지만 그녀의 얼굴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타워 팰리스에 홀로 사는 66세 나이 먹은 남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무용 강사,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타워 팰리스 66세, 위험한 만남. 정확히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던 어느 화요일 밤의 기억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 올해 66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손사래를 치겠지만 도곡동 타워 팰리스 60평 아파트가 저에게는 거대한 관 속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았고 큰아들은 로펌 변호사로 딸아이는 대학 교수로 성공했으니 자식 농사도 제대로 지은 셈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이 넓디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지니 그 모든 성공이라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매일 밤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식어버린 밥을 꾸역꾸역 넘기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리는 무심한 남편이었고 아내는 그런 저를 원망하며 30년을 각방을 쓰며 살았습니다. 사랑은커녕 대화도 없이 그저 의무처럼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이별을 맞이했으니 슬픔보다는 죄책감과 허무함이 남아있는 제게는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만 많은 쓸쓸한 노인으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안의 적막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봄이라 바람이 꽤 쌀쌀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우편함에서 꺼내어 무심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전단이었습니다. 보통 타워 팰리스 우편함에는 잡다한 광고지가 들어올 수 없는데 그날따라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상위 1%를 위한 1:1 프라이빗 힐링 무용.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렸을 텐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것을 챙겨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그곳으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전단지에 적힌 약도를 따라 상가 2층으로 향했습니다.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훅 하고 밀려오는 따뜻한 공기와 함께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선아, 그녀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59이라고 하는데 겉모습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수업을 마쳤는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몸에 딱 붙는 현대 무용복으로 드러난 탄탄한 몸매는 웬만한 젊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생기였습니다. 죽은 듯이 고요한 제 집과는 달리 그녀에게서는 펄떡거리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목덜미,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을 마시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흑백 같던 제 세상에 갑자기 붉은 물감을 쏟아부은 것처럼 강렬했습니다. 어머, 전단지 보고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녀가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밝았습니다. 마치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사업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상담 도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내는 2년 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혼자 삽니다. 아, 저도 혼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서 가끔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을 하곤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와 똑같았으니까요.
타워 팰리스에 사는 60대 남자와 상가에서 현대무용원을 운영하는 50대 여자 사는 환경은 천지 차이였지만 고독이라는 공통점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오늘 밤도 그 지옥 같은 외로움 속에 갇혀야 한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평생 일에서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던 본능이 엉뚱하게도 여기서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저와 같이 드시겠습니까? 말해놓고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 늙은 사람이 주제넘게 행동한다고 거절당할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거절당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오늘 혼자 밥 먹기 싫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요. 탈의실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수천억짜리 계약을 따낸 것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원피스 차림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운동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우아하고 세련된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차 조수석에 그녀를 태우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가 어찌나 좋던지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와인 한 잔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별것 아닌 농담에도 어머, 민호 씨 정말 재밌으시네요 하며 까르르 웃어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꼬장꼬장한 노인 취급만 받다가 누군가에게 남자 대접을 받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봄바람이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녀가 춥다며 몸을 움츠리기에 저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제 옷깃을 여미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오늘 밤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그녀를 쳐다봤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히려 도발적일 만큼 뜨겁더군요. 그 눈을 보는 순간 66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남성성이 벼락 맞은 듯 깨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시다, 어디든. 그렇게 시작된 그날 밤 저는 6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쾌락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난도질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66년 만에 맛본 충격적 쾌락과 함정. 선아 씨, 우리 어디든지 갑시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아 씨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제 차가 아닌 택시를 잡았습니다. 술 드셨잖아요. 그리고 제 집이 바로 근처예요.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가는 그 짧은 시간, 저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허벅지에 닿은 그녀의 무릎,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어깨에 스치는 그녀의 머릿결, 이미 제 머릿속은 사업이고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하얗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이 여자와 빨리 단둘이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근처 15평 남짓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하고 밀려오는 달콤한 방향제 냄새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워 팰리스의 그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좁지만 포근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여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불 켜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현관 센서 등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그녀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입술이 부딪혔고
우리는 서로 엉켜 넘어지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 나이가 66인데 10년 넘게 기능을 멈춘 내 몸이 과연 말을 들어줄까? 혹시라도 중간에 시원찮게 끝나버려서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남자로서의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침대에 눕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은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아내와 보낸 30년의 밤을 떠올려 봅니다. 아내는 늘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쓴 채 제가 무엇을 하든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여자였습니다. 부부 관계는 저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일종의 노동이자 억지로 하는 숙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아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니 먹잇감을 휘감는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는 내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로 저를 리드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저는 제 척추를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짜릿하게 올라오는 전율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의 혼을 쏙 빼놓는 여자가 있다고요. 그녀가 딱 그랬습니다. 단순히 몸이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더 강하게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 영혼까지 통째로 빨아들일 듯한 그 흡입력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 너무 좋아요.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저는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20대 때도 이런 기분은 절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어있던 제 남성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단단하게 솟구쳤고 66년 동안 꽉 막혀있던 혈관이 한꺼번에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아직 쓸만한 수컷이구나 하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듯한 가슴 벅찬 짜릿함이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격렬했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땀범벅이 된 채 서로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훌쩍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왜 우세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그녀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따뜻한 것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그동안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빗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이 여자에게 내 남은 인생을 다 써버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고 사람 속을 훤히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던 강민호가 고작 하룻밤의 쾌락과 눈물 몇 방울에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게 할게요.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녀가 제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제 허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칭칭 감는 거미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밤 그녀의 오피스텔로 퇴근했습니다. 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늦바람이 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타워 팰리스로 돌아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오는 이중생활, 피곤했느냐고요? 천만에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은 더 젊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번들거렸고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마시는 이 달콤한 술잔이 사실은 제 피를 말려 죽일 독약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처박혀 있던 은퇴 사업가 강민호는 죽었습니다. 대신 늦바람이 무섭게 난 20살 청춘 강민호만 남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설레고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현대무용호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밤에
그녀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제 머릿속엔 온통 오늘 밤 선아 씨와 무엇을 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서 번 돈 죽을 때 싸가고 갈 것도 아닌데 아끼면 무엇합니까? 민호 씨, 이거 너무 비싸요. 저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건넸을 때 선아 씨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가방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더군요. 제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자 그녀는 아이처럼 울먹거렸습니다. 살면서 남자한테 이런 선물을 처음 받아봐요. 전 남편은 돈만 벌어오라고 소리치고 때리기만 했지만 민호 씨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천사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녀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800만 원짜리 시계, 계절마다 바뀌는 신상 옷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모님 정말 부러우세요. 남편분이 너무 멋쟁이시다. 하고 치켜세우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선아 씨가 제 가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네, 왜 그래요? 우리 그냥 합치면 안 될까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타워 팰리스 널찍하니까 당신 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아 씨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거긴 싫어요. 거긴 사모님 흔적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가끔 오실 텐데 저를 보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이 집으로 들어올게요. 집만 챙겨서 오면 되니까. 하지만 선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사실 이 집은 월세이고 집주인이 다음 달에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며 방을 비워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당장 다음 주면 갈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집은 싫습니다. 밤마다 홀로 울던 아픈 기억밖에 없어서 민호 씨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이 짧았음을 자책하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좁은 오피스텔은 외로움의 감옥이었던 것이고 당장 쫓겨날 처지에 놓인 연인을 두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명의로 깨끗하고 안락한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합시다. 그곳에서 우리 둘이 아무의 눈치도 보지 말고 신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그래도 되는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제 목을 와락 끌어안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민호 씨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실 때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몇 푼으로 한 여자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그 영웅 심리가 저를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으스러지라 끌어안고 행복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끔찍한 추락의 시작이었음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선아 씨가 깊이 잠든 줄 알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침실로 들어가려던 찰나 화장대 위에 올려둔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바라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여보, 시간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던 그녀, 전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다던 그녀의 휴대폰에 찍힌 그 단어는 제 심장을 예리한 칼날로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집어들 수도 없던 그때 침대에서 자는 척하던 선아 씨가 번개같이 일어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전 남편이에요. 가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려고 전화하는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는 물을 틀어놓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니라니까. 알았어. 돈 보낼 테니 제발 끊어. 낮지만 분명히 화가 난 듯한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로는 이상하다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가 얼마나 착한 여자인지 아마 전 남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일 거라며 자신을 속였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물을 마시려고 팔을 뻗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퍼런 멍 자국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꽉 움켜쥔 듯한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선아 씨, 팔이 왜 그렇습니까? 어제는 없지 않았나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낮에 현대무용 연습을 하다가 부딪혔을 뿐입니다. 제가 워낙 덜렁대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호 씨, 저 좀 안아주세요. 무서워요.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없는 낮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떨림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때의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멍 자국이 그녀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는지 아니면 저를 올가매는 가시덩굴의 덫이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이 가져온 판도라의 상자. 의심이라는 씨앗이 제 가슴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저는 그녀라는 독약에 너무나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저는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과거가 무슨 상관이며 그녀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지금 내 옆에 있으면 그만이라고 자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귀를 막고 있을 때 누군가는 아주 냉철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핏줄, 제 큰아들 인호였습니다. 계약 날짜를 며칠 앞둔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맏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 녀석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향수 뿌리셨습니까? 평소에 안 쓰시던 것인데 냄새가 꽤 진하네요. 그것도 여자 향수 같은데 말입니다. 칙칙한 등산복만 입던 제가 화려한 셔츠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으니 촉 하나는 귀신 같은 변호사 아들놈 눈에 얼마나 수상해 보였겠습니까? 아들의 매서운 눈빛은 거실을 훑기 시작했고 불행하게도 식탁 위에는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 씨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 옷을 사주느라 쓴 수천만 원의 기록이 찍힌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아들의 손이 저보다 빨랐습니다. 명세서를 훑어내려가는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지출들이 다 뭡니까? 에르메스, 롤렉스. 지금 여자 생기셨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낚아채 뒤로 감췄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만나는 사람 있다.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자.
너희 엄마 보내고 2년이나 죽은 듯이 살았으면 됐지. 내가 내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죄냐? 하지만 아들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돈을 쓰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뇨? 어떤 여자가 만난 지 몇 달 만에 노인에게 5천만 원어치 선물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선아 씨는 그런 여자 아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착한 사람이고 내 엄마보다 훨씬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아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명품을 그렇게 밝힙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전형적인 공사각이란 말입니다. 타워 팰리스 사는 돈 많은 독거노인 딱 좋은 먹잇감이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의 뺨을 올릴 뻔했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쫓겨나듯 집을 나갔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은 집을 나서자마자 사람을 시켜 김선아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정체와 30년 전의 인연. 운명의 계약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선아 씨의 손을 잡고 강남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3억 원짜리 오피스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요. 선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안겼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붉은 인주가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3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는 제 앞에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들을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가 집까지 사다 바친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제발 눈 좀 뜨고 보시란 말입니다. 사진 속에는 선아 씨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수영장,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파트너는 하나같이 많아 보이는 부자 노인들. 이었습니다. 아들의 설명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본명 김선아, 나이 59세.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6명입니다. 수법은 똑같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 성적 유혹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총 갈취 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내민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었습니다. 세대주 김성호, 관계 배우자. 혼자 산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띠동갑 연하 남편이랑 버젓이 살고 있어요. 전과 삼범인 기둥서방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를 호구 잡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오래된 대학 졸업 앨범 복사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아 씨가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내 명숙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내 엄마 친구였다는 말이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엄마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에도 왔었더군요. 그때 아버지를 보고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친구 남편이 타워 팰리스에 살고 돈 많은 것 뻔히 아니까 치밀하게 전단지를 뿌려 무용론으로 유인한 것이라고요. 배신감과 분노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절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제 죽은 아내의 이름을 팔아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옥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자비. 저는 그날 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정신으로 선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로 와. 3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남편 김성호 그 자식도 같이 데려와. 호텔 라운지에 나타난 그녀는
제가 알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난 그녀는 제 다리에 매달려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도 살려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급성 백혈병으로 머리를 삭발한 채 투병 중인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성호가 그동안 뜯어낸 돈을 다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딸 치료비를 내겠다고 가져가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돈을 안 벌어오면 딸의 치료를 중단시키겠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 시퍼런 멍 자국들도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 인간이 때린 것입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아픈 딸의 목숨을 담보로 아내에게 사기를 강요하고 그 돈을 가로채 온 악마 같은 남편. 선아 씨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를 속인 것은 맞지만 민호 씨 품에서 느꼈던 행복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유일한 진짜였어요. 저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66년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생각한 조건들을 제안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3가지 조건을 지키세요. 첫째, 그 악마 같은 남편을 당신 손으로 직접 감옥에 보내세요. 내 아들이 변호사이니 모든 증거를 넘기면 법대로 처리해 줄 겁니다. 둘째, 다른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돈을 돌려주고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품 안에서 오피스텔 계약금 봉투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돈으로 집 사지 말고 당장 당신 딸 수술비로 쓰세요.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당신 딸 살리라고 주는 겁니다. 선아 씨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민호 씨, 왜 저 같은 나쁜 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진짜였으니까요. 지난 3개월 당신 덕분에 나도 숨을 쉬었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값입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맙시다. 2년 후 땅에 뿌리내린 진짜 행복.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서 집안에는 생기가 돌고 있고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용서했다는 자부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노인 사기단의 총책 김성호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아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딸을 위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넌지시 건네준 주소를 들고 경기도 양평의 한 꽃 농원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비닐하우스 안에는 펑퍼짐한 일바지를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화분을 나르는 선아 씨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머리가 짧게 자란 건강해 보이는 딸이 함께 웃으며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득 제 차 쪽을 바라보더니 선팅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을 텐데도 흙길 위에 서서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다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차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3억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으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3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한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시덤굴처럼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것은 결국 더 큰 사랑과 용서라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을지라도 제가 느꼈던 그 떨림과 그녀를 구하고 싶었던 진심만큼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진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꽃을 피워주었으니 제 남은 황혼도 그 향기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니어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오늘 사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